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지난주는 S&P와 나스닥이 모두 4% 이상 오를 정도로 강력했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그 여파 때문인지 첫날부터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S&P와 나스닥이 둘 다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하로 하락, 아마존과 테슬라가 1% 이하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변화가 적은 하루였습니다. 지난주는 온갖 경제 관련 이벤트로 시끌벅적했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점이랑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가 그나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네요. FOMC는 두 달 후인 9월 20일 그리고 21일에 있을 예정이고 8월에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에서 주최하는 잭슨홀 미팅이 25일과 26일에 있을 예정이지만 FOMC만큼의 중요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FOMC에 앞서서 연준 의원들의 의향을 살펴보는 그 정도의 의미만이 있고요. 물론 9월까지 앞으로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매번 그때그때마다 향후 긴축 속도와 현재의 경기 둔화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또 그때그때 반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의 시간축이 경제 사이클보다 더 긴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무의미할 뿐이죠. 데이 트레이더에겐 하루 동안의 변동성만이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오늘 내릴 것 같다면 사지 않거나 공매도를 칩니다. 스윙 투자자라면 몇 주 또는 몇 달 정도의 추세가 중요할 테고요. 매크로 투자자라면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거시경제 흐름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 자산이 가진 잠재적인 가능성이 대부분 소진될 때까지가 투자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 미리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래이죠. 따라서 자산의 펀더멘털이 그대로이고 잠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하루나 몇 주, 몇 달간의 변동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선 오히려 기회로만 작용할 뿐이죠. 사람들이 감정에 못 이겨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쁘게 사들이면 되겠죠. 시장 뉴스를 보면서 대중과 같이 일희일비할 시간에 어떤 주식이 좋은 자산인지를 알아보는 힘을 기르고 또 그 자산을 어떻게 모아갈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부족한 현금 흐름을 증폭시키고 돈생경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을 이미 한번 업로드를 했죠. 네, 시장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지난주에 이어 달러의 가치 하락은 지속되는 모양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0.5% 정도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 달러와 정반대의 포지션을 가진 금은 0.5% 상승했습니다. 금은 사실 포지션이 애매모호한데요. 가끔은 달러와 상호 협력 관계이면서 또 가끔은 달러의 대척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하락하는 역상관관계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지금처럼 초강세가 아닐 때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달러와 함께 오르기도 하는데요. 안전자산이 선호되긴 하지만 달러가 상대적으로 금보다 약한 타이밍에 보통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하냐의 파워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하루 만에 4%가 넘게 떨어지면서 최근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최근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수요 둔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코로나의 재확산도 강해지고 있는 반면 증상 계획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이에 따라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에선 이미 6월부터 가솔린 가격의 하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요. 현재 물가 상승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에너지 가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물가 압력을 해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그만큼이나 당분간의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주에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수
지수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러한 흐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2.5%대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한치 기준으로 2.5%이고 9월 FOMC에선 이게 3%대에 도달할 전망이죠. 그런데 10년물 채권 금리가 2.5%란 것은 장기적인 금리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조만간 금리가 내려올 것이고 향후 10년간의 평균적인 금리 전망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연준이 낮은 금리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기준금리와 내려가는 장기금리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경기 둔화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 연준이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 다시 돈 뿌리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은 이미 건강하고 깨끗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약물 중독자와 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작년부터 100번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글로벌 기축통화 체제는 이미 통화 중독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통화 중독을 끊어내야 하지만 그거는 지나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약물 효과가 너무 달아올라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속출할 때는 잠시 약을 끊었다가 약을 너무 오래 끊어 금단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약을 사용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 증상이 그러하듯이 다음번에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사용하는 약물을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선 그게 통화인 거죠. 미국은 근본이자에서 해방된 1971년 이후로 단 50년 만에 이미 그 중독의 거의 끄트머리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고 남은 건 양적 완화니 양적 긴축이니 하는 직접적으로 돈을 풀었다 걷었다 하는 방법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겠죠. 결과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해왔고 단 100년 만에 가치의 99% 이상이 상실되었습니다. 미국 이전에 여러 제국들의 화폐 가치가 99% 상실되는 데는 보통 수백 년이 걸렸는데요. 미국은 그걸 단 100년 만에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과거와는 달리 근본이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고 또한 훨씬 진보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된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더 빠르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미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그저 자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자꾸 팔았다 샀다를 되풀이하면서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자산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대중의 우매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부자가 되어간다니까. 이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여지껏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수입을 증폭시킬 방법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자산을 모으는 것이 구매력의 증폭이라면 이 구매력을 더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구매력의 유입이 강력해야 합니다. 구매력의 유입과 구매력의 축적, 이 두 개가 동시에 밸런스 있게 이루어지면서 가장 균형 잡힌 형태로 빠르게 부가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자산 증폭 시스템의 구조적 완성이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면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일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자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많지만 이 영상 하나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만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앞으로 차차 더 말씀드려 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